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미술 2000년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르네상스 미술을 상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평신도들이 어떻게 미술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도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시대, 이 어떻게 보면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빛나는 시기에 이 미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작가일까요? 아니면 후원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미술을 생각할 때 미술은 작가들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주문하게 한 사실은 주문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자 중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패트론, 영어로 패트론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우리가 이제 후원자라고 하는데요. 후원자가 있었던 것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작가 혼자 하는 세계가 르네상스도 아니었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작가를 서포트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결국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술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과연 이 작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근대 이전에 초기 근대라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분도 작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작가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이런 후원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미술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굉장히 많은 예술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예술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데에는 이러한 예술가들에게 미술을 주문했던 후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작가 쪽에는 그 당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드로잉을 제가 보여줬고요. 맞은편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후원자 코지모 데 메디치 가문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메디치 가문의 일대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강력했던 그 대상인 코지모 데 메디치의 얼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이 시대의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작가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림을 주문했던 후원자인지, 이 두 개의 관계를 놓고 한번 오늘 강의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무슨 신문 기자 카피라이트 같이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르네상스 미술계에 영향력 1위를 주는 인사가 무엇이냐. 해마다 우리가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가 누구인가, 이런 걸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발상을 해가지고 르네상스 미술에서 과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건 저의 추정인데요. 아마 코지모 데 메디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기는 1389년에 태어나서 그 돌아가신 해는 1464년이 되는데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업 중에서 중요한 게 은행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업이라는 것은 중세 이후 우리 교회 신앙 체계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그 거래죠.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누군가는 돈이 필요했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을 빌려줘야 했는데, 바로 메디치 가문은 여러 가지 그 상업적인 활동을 합니다. 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종합무역상사처럼 모든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런 거래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은행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뭐 아마 그의 고객에는 유럽에 있는 여러 귀족들, 왕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그의 고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막대한 돈을 벌어서 또 그 아낌없이 미술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때 얘기하는 미술은 당연히 교회 안에 우리 성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수도원, 뭐 성당, 아니면 도시 곳곳에 있는 중요한 종교적 기념물을 세우는데 이 집안에 엄청난 돈이 투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 그런 것을 후원하고 장려하는 기업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치 코지모 대 메디치 같다, 메디치 가문의 모습을 다시 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만큼 어떤 기업의 활동만큼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부흥을 투자하고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보시는 코지모 대 메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이러한 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단순히 예술과 문화를 후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소위 그 가문의 이미지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일종의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문화 예술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은 다른 그 경쟁적이었던 가문들이 비교적 전통적인 귀족과 같은 혈통적인 우월함이 있었지만 메디치 가문은 원래는 그렇게 그 신분이 높지 않았고요. 그 메디치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 메디코라는 이태리어에서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의사 또는 뭐 약재상, 우리가 영어로 치면 메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관계가 있었던 일종의 중인이나 중하층 평민이었지만 그 상업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그 부를 이용해서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족과 같은 신분 상승을 얻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을 또 잘 이용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메디치가 어떤 미술을 좋아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두 그림이 있습니다. 성모와 아기 예수가 있고 주변에는 천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두 그림입니다. 한 그림은 이제 마사초라는 작가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이런 작가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과연 후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그림 중에서 소위 메디치 가문은 왼쪽의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학자들은 던지기도 합니다. 답을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메디치 가문은 마사초의 그림,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은 굉장히 새로운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비하면 장식이 없고 그 대신 빛과 어떻게 보면 형태적인 웅장함을 통해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금은과 같은 화려한 재료가 많이 투여돼서 아기 예수와 성모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는 형태적인 다부짐,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의 모습을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귀공자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왼쪽에서는 아주 체격이 좋고 웅장하고 아주 다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우량화적인 아기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존재감을 더 강조한 게 마사초라는 화가의 특징인데요. 이런 마사초 같은 화가의 그림이 르네상스 미술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표현을 강조한 그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그림에 메디치 가문의 자본이 들어가서 이런 그림들이 더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디치 가문이 꼭 마사초 같은 이 조각적이고 웅장하고 육중한 그림만 좋아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메디치 가문의 집을 한번 가서 보시면 또 새로운 그림, 어떻게 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팔라초 메디치의 모습인데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안에 지은 자신들의 저택인데요. 이 저택에는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교황님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개인 저택이지만 예배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 특권을 이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혹시 피렌체에 가서 이 팔라조 메디치에 한번 가시게 된다면 그 메디치 가문의 저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곳이라면 바로 메디치 채플, 바로 이곳입니다. 이 저택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당인데요. 그 예배당 안에는 지금 제대가 있고 제대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그림은 원래 있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면에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주제는 이 당시 상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면마다 동방박사 세 분의 모습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함께 찬양했고 좋아했던 메디치 가문 사람들과 메디치 가문과 관계가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분 중에는 청년의 모습, 장년의 모습, 노년의 모습 이렇게 세 분의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동방박사의 모습은 청년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추정하기에는 이 코지모 메디치의 손자,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로렌조의 모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로렌조의 모습을 뒤따르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바로 코지모 메디치와 그의 아들 피에로 데 메디치의 모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눈을 끄는 사람은 그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노인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 옆에는 백마를 타고 있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 피에로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일종의 지점장들, 임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두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과 관계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중요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의 어떤 목격자로서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코지모 메디치가 타고 있는 노새의 모습이죠. 당나귀인가요?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 오랜 기업인 중에서 30년 된 낡은 차를 타고 여전히 선수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 검소한 모습의 CEO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코지모 데 메디치의 모습도 그 아들은 백마를 타고 있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코지모 메디치 그 스스로는 나귀를 타고 아주 소탈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메디치 가문의 성공 전략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그 당시 기록에는 그가 피렌체에 무슨 공무를 보러 길에 나갈 때는 저런 노새를 타고 시종도 안 내리면서 혼자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서민적인 모습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를 그리고 심지어 그 부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가 굉장히 겸손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피렌체 시민한테 다가갔고요. 이것들이 메디치 가문이 크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지금 코지모 메디치는 그 방금 봤던 그 저택 옆에 있는 산 로렌조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중앙제대 바로 앞에 묻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 배려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격식을 갖춘 무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국부라는 이 피렌체 국가의 아버지라는 어떻게 보면 한 상인이 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존귀함을 이렇게 실제로 그 무덤 위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르네상스 미술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다양성들이 화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과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타일과 유행의 선호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메디치 가문 같이 신생 가문은
좀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림을 좋아했고, 지금 오른쪽 우리가 봤던 그림들이죠. 젠틸데 다 파브리아노가 그린 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같은 저런 성모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이고 귀족 취향의 그 가문들이 여전히 선호했던 아주 화려하고 섬세하고 약간 타피스트리 같은 굉장히 정교한 표현들이 들어간 그림들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굉장히 조각적이고 웅장하고 무게감 넘치는 어떤 이런 그림들이 또 등장을 했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불을 걸머진 신생 가문들은 새로운 미술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르네상스라는 세계는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세계로 변모되면서 일종의 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그것들의 각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불꽃 튀는 아주 매력 넘치는 시대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르네상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그 피렌체의 그 항공 사진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 도시의 중심은 거의 정사각형과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정사각형의 도시 구획은 이 도시가 고대 로마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렌체는 실제로 그 카이사르 시절 때 퇴역한 군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아르노 강가에 지어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세 도시와 달리 길들이 아주 반듯반듯하고요. 정사각형의 어떤 그 블록들이 특히 대성당 주변에 그 아래쪽에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당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피렌체 국가를 운영하던 시청사, 그 당시에는 이 피렌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였고요. 하나의 도시이자 국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큰 중심주는 대성당, 캐서드랄이 있고요. 또 이 도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자리 잡은 시청사, 이 두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시청사의 종탑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도시가 이러한 모습으로 틀을 점쳐 갖추게 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15세기라기보다는 그거보다 한 발 앞선 한 14세기 때부터 이 도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세 때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런 도시가 발전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문화적 활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중세와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중세의 여러 가지 문화를 해결하면서 발전적으로 끌고 갔던 게 르네상스라고 하고 중세를 극복한 게 르네상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세의 대위기가 찾아왔고요. 그러한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한 고민과 도전 속에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근대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르네상스라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좀 더 다이나믹한 부분도 있죠. 단순하게 중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거대한 위기를 하나의 도전으로 삼아서 극복한 게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대위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림을 보시면 약간 피렌체의 모습인데 황혼이 지면서 뭔가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좀 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중세의 대위기는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자연재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347년부터 시작했던 유럽의 대위기는 바로 흑사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흑사병을 통해 갖고 유럽은 모든 그 중세 때 이루었던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거의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같은 경우는 3분의 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흑사병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이거는 그 중세 위기이자 교회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치유되지 못할 만큼 강력했던 전염병이 1347년부터 유럽에 들이닥쳤고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10년, 20년 단위로 재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학자들은 이 그 흑사병이 유럽에 갖다 준 충격은 우리가 보면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참혹했던 대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흑사병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피렌체 같은 경우도 중세 때는 인구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의 인구가 1347년 흑사병을 전후로 해서 3, 4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그 5, 6만 명은 거의 이때 이 전염병에 의해서 절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스러운 시기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그 당시 중세를 지탱했던 여러 가치관과 체계는 완전히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의 그 어떤 태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종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앙에 더 몰입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좀 더 벗어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라는 이 세계를 통해 갖고 종교 하나로만은 자신의 어떤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주의도 또 자라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좀 더 과학과 의학을 통해 갖고 이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논리화시키면서 새로운 의학, 현대 과학의 세계로 눈뜨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사병 충격에 의해서 종교부터 사회 가치관 그리고 과학까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 논리가 만들어진 부분도 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술의 역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흑사병 충격에 의해 갖고 미술은 그 소위 조토를 중심으로 한 중세 미술의 어마어마한 업적은 크게 후퇴하고 좀 더 단조롭고 아주 무미건조한 미술로 간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신뢰했고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을 통해서도 구원의 열망을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무엘 콘 주니어라는 사람이 흑사병 중심으로 해갖고 교회의 신앙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흑사병 전에는 유언장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흑사병 이후에는 유언장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죽음이 좀 더 삶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언장을 분석해 보면은 그 전에는 예배당을 지어달라는 게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는 예배당을 짓고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회화를 남기는 것이죠. 우리 성당을 아름답게 그림으로 꾸며주세요라는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 그 숫자가 흑사병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한 20개 정도였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이게 거의 3배 이상 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신앙에 더 몰입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배당을 더 많이 짓게 되고 더 많은 예배당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르네상스라는 것이죠. 더 많은 미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술의 양적, 질적 도약이 흑사병 직후에는 없었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가게 되면서 흑사병이 처음 시작하는 1347년 직후에는 미술이 많이 와해되고 사회가 전체가 붕괴되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한 50년 지나는 15세기, 1400년을 넘어가서는 미술이 도리어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 양적, 질적 도약을 우리가 대문자 R을 써서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르네상스는 재탄생과 부활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담는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미술을 좀 더 보시면서 아마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더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에 가시면 대성당이 있고요. 대성당 바로 앞에 그 세례당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부터 그 세례라는 의식은 원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렌체 대성당을 가시면 두오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오모 앞에는 지금과 같은 팔각형의 세례당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세례당은 그 피렌체 사람들은 로마인이 건설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생긴 모습이나 아름다운 그 지붕선 같은 경우는 판테온과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신전이요, 판테온 신전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11, 12세기 이 피렌체가 자리하고 있는 토스카나라는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리석 건물이면서 이미 이때부터도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과 같은 엄격한 기하학과 아름다운 어떤 비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15세기에도 있었지만 좀 더 시간을 놓고 보면은 12세기에도 있었고 좀 더 이른 시기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대 로마의 어떤 예술적인 업적은 이후 이탈리아 또는 유럽 전체의 예술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세례당을 굉장히 중시하냐면은 이 피렌체의 세례당 같은 경우는 대성당이 있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대성당 역할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피렌체인의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자신감, 어떻게 보면 그 피렌체인의 그 종교적인 열정,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세례당만큼 좋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당은 어떻게 보면 팔각형이지만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제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문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세기 때도 문이 있었지만 그 의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그 문을 청동으로 꾸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를 1401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이 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피렌체 사람들이 재미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가들에게 경쟁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피렌체 문을 청동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2명 뭐 더 많은 사람이 그 일단 경쟁을 하고 일종의 시험에 문제의 답을 내놓는데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삭의 희생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잘된 것들을 뽑아서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았던 건데요. 지금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왼쪽 오른쪽에서 누가 더 이삭의 희생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왼쪽을 보시면 아주 우아한 이삭의 몸을 보시게 되면 누드의 청년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보이고요. 그 위에 막 희생양으로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편에 있는 양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저 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너편을 보시면 이삭의 모습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누드로 등장하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더 크지요. 그리고 아마 이 두 모델을 시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시를 보시면 특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급한 순간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팔을 꽉 잡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믿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는 또 양이 한 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 이 두 작가가 낸 모델에서 등장인물은 똑같지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자, 이 두 개의 안을 보고 피렌체 정부는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폭발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선택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 거의 30명 정도 되는 시민평가단이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약간 보수적인 선택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왼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부드럽고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게 풀고 나간 저 작가의 이름은 기베르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이야기를 폭발적으로 끄집어 나갔던 작가는 브루넬리스키라는 작가인데요. 결국 그는 낙선을 하게 된 거고, 기베르티는 이 시험을 통해서 피렌체 최고의 예술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청동문 프로젝트는 너무나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여서 물론 기베르티가 다른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그의 일생의 대부분은 거의 3, 40년 동안 이 청동문 2개를 만들면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동문이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은편에 있는 브루넬레스키는 나이도 많았고 훨씬 더 자기가 더 천재적인 영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엄청난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낙담을 했고요. 그 후배 작가인 도나텔로라는 조각가를 데리고 그 피렌체에서 그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를 가서 여러 가지 로마에 그 남긴 여러 유적지를 다니다가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뭐로 바꾸게 되냐면 건축가가 됩니다. 그 로마의 건축물들을 실측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새로운 건축을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변신을 했고요. 기베르티는 평생 청동문을 만들었지만 직업적인 변신을 거의 늦깎이로 시작한 건축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보이다가 결국 피렌체 돔을 만들게 되는 그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는 그렇게 되면서 2가지 업적을 남기게 되죠.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돔, 피렌체의 그 두오모를 쌓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판테온을 능가한다는 그 돔을 이 건축가가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루넬레스키는 건축적인 실험과 도전 과정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업적을 이루어내죠. 르네상스의 세계관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회화적인 업적, 원근법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브루넬레스키의 어떤 회화적 성과, 예술적 성과가 처음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변화를 준다는 게 르네상스라는 세계의 어떤 단초를 열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기베르티의 문을 한번 보시죠. 그 아름다운 장식틀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생, 생애가 이런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거의 그 6, 7m 이상 되기 때문에요. 보시게 되면 우리 키는 그 한 아래 3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세례당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문이 너무 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하나 더 제작하게 됩니다. 그게 그 동쪽 문이 되는데요. 동쪽 문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의 어떤 예술적 에너지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은 동쪽, 바로 두오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성당을 바라본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원래 있었던 이 문은 보존상 이유 때문에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카피가 있지만 원래의 문은 보시려면 대성당 안에 두오모 뮤지엄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와는 다른 디자인입니다. 화면이 더 넓어지고 널찍널찍한 가운데 구약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화려하게 금박을 입히고 있어서 천국의 문이라는 그 예찬이 뭐 지나친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피렌체를 찾으면서 이 기베르티의 예술적 업적을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인파를 보시게 되면 이 청동문의 규모와 위험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아마 상상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작가가 거의 3, 40년 되는 자기의 일생 모두를 여기에 투여했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로댕 하면은 그 로댕이 남긴 예술적인 업적 중에서 이제 지옥의 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옥의 문이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천국의 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단테의 그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상상을 하면서 로댕이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400년, 450년, 거의 500년 되지만 유럽의 역사가 이렇게 전통과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흥미롭게 봐야 될 점 같습니다. 피렌체는 우리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대성당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오르산 미켈레라는 또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곡식 저장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면 여기에 좀 보관하고 있었던 그 밀을 그 도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는데요. 그래서 위층에는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성모상이 있었는데요. 그 성모상이 흑사병 시대에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발휘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모상을 보고 싶어 했고요. 지금도 안에 있습니다. 그 성모상을 보고 엄청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피렌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이 오르산 미켈레 성모상 앞에 봉헌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지금 이 반원형으로 된 아치가 다 열려 있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였는데요. 여기를 다 지금처럼 막아버린 다음에 성당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여러 제대가 놓이게 되는데요. 이 제대에는 소위 피렌체를 대표하는 여러 상인들, 장인들을 대표하는 길드들의 그 조각상들이 이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흑사병의 충격의 이후에 15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이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조각들은 소위 15세기를 대표하는 그 거장들, 방금 봤던 기베르티의 조각도 있고요, 도나텔로의 조각도 있고, 하여간 베로키오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의 조각상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거는 최근에 여기가 비바람에 의해서 훼손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조각들은 다 이 오르산 미켈레 2층에 자리한 박물관의 대부분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두 14개의 조각상들이 들어가는데요. 피렌체를 대표하는 여러 장인 집단들의 조각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집단을 후원하는, 상인과 장인을 후원하는 후원, 어떻게 보면은 수호 성인들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옷감을 다루는 이런 직조공이라든지 직물상, 이런 상인들을 후원하는 단체에서 돈을 내서 제작한 건데요.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크지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후원한 집단이 얼마만큼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청동상 같은 경우는 기베르티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기베르티의 조각을 지금 왼쪽에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인데요. 도나텔로의 조각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베르티는 여전히 좌우대칭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각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도나텔로의 조각은 좀 더 거칠지만 뭔가 영감이 있고 어떤 생각이 깊은 마르코 성인의 모습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옷주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내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나텔로를 보시면 중력에 의해서 힘차게 아래로 쭉쭉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르코 성인의 모습, 아주 정말 거칠지만 지금 생각이 깊고 뭔가 영감에 빠진 성인의 모습으로 도나텔로는 잡아내고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조각 중에서 이 오르산 미켈레 조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세인트 조지, 그 게오르그 조지 성인의 모습인데요. 이 조각을 후원한 단체는 무기를 제작하고 갑옷을 만드는 그런 길드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저 방패가 우리 눈을 끌고 되는데요. 이 방패를 만들고 저 갑옷을 만드는
길드의 후어 성인처럼 그런 부분들이 실제 조각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그 세인트 조지 성인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노려보면서 전투적인 무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저 날카로운 눈매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각을 수도 없이 봤을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조각을 봤을 거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오르산 미켈레를 지나다니면서 이런 조각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각이 주는 그 강렬한 어떤 시선이나 표현력에 매료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다윗상을 보시면 이 다윗상에서 보이는 저 눈매, 이런 것들은 세인트 조지, 도나텔로의 어떤 표현력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르산 미켈레에서 사진 찍고 있는 한 관광객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도나텔로의 조각을 미켈란젤로도 보면서 그 어떤 특징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술로 또 연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피렌체의 그 예술적 에너지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렌체 출신의 화가들, 피렌체 출신의 조각가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술적 자양분들은 이런 식으로 도시 곳곳에 있었고, 이것들이 또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미술로 또 도약하게 되는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피렌체가 있었고, 이런 조각품들이 바로 그 도시 안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어떤 새로운 조각 중에서 방금 그 조각을 했던 도나텔로의 조각상 중에서 이런 조각도 있습니다. 혹시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행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도시 속에 있는 하층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시게 되면 피부도 다 거의 피폐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극도의 가난, 아니면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몸은 거의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 여인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조각을 나무로 제작한 사람은 바로 도나텔로입니다. 우리가 15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약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굉장히 리얼하다, 사실적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실성들이 종교성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내면의 성찰을 가져온 조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도나텔로가 제작했던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을 보면서 르네상스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었던 피렌체인들은 일종의 종교적 위안과 희망을 또 얻었을 수 있습니다. 피렌체 안에는 메디치 가문처럼 위대한 가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하층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그러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런 이들에게도 이 피렌체의 그 미술은 가르침을 주고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는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게 피렌체 미술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렌체 미술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작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인데요. 소위 원근법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성삼위일체, 홀리 트리니티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얀색 모습이 보이는데 비둘기입니다. 성령이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소위 홀리 트리니티를 그린 그림이고요. 바로 예수님 아래쪽에 성모님과 사도 요한이 있고요. 맞은편에 오늘 우리 열심히 살펴봤던 이 그림을 후원했던 상인의 부부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이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랫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해골이 보이십니까? 해골 위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도 한때 당신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이 그림 앞에서 우리가 해골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생각하고 바로 저 해골처럼 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묵상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벽화가 놀라운 거는 새로운 시각적 도전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최초로 원근법이 시도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사추로이고요. 이런 영감을 준 사람은 바로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있는 배경과 이런 지시선들을 다 연결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 십자가 아래 이쪽 보이시는 바로 소실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소실점에 의해서 시선이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마사초의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림 앞에 서서 보시면 한쪽 눈을 감고 적당한 거리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완벽히 3D, 완벽히 사실적인 그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 정말 십자가상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고통을 받고 매달려 계시고 그 위에 성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상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 앞에 완전히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을 만큼 리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실적인 세계를 구축해낸 게 피렌체 르네상스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러한 미술을 해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대문자 R,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세계의 어떤 도약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사실성의 핵심의 근거 중에 하나가 여전히 신앙이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점 같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이 등장이 르네상스의 시작인 것은 분명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적이고 홀리한 종교적인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세계가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세계는 종교적인 세계와 굉장히 맞물리면서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흥미진진한 예술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면에서 피렌체 르네상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이런 도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여러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근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등장, 어떻게 보면 또 그것과에 뒤지지 않을 만한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어떤 도시민의 등장이 이런 다채로운 세계를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